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저강도 기습 도발을 다시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어지는 무모한 도발에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2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2주 만입니다. 미사일은 고도 189km까지 올라갔고 9분 동안 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KN-15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KN-15는 북한이 지난 2월 냉발사 체계를 적용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입니다. 발사 형태, 성공 여부 등은 한미 군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2,000톤급 잠수함 기지들이 밀집한 신포에서 발사됐다는 점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상 사출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1단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고도와 거리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존재감을 적극 과시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계속되는 무모한 도발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다양화, 경량화된 핵무기와 위력적인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본토까지 겨냥한 타격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간결하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며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세 줄짜리 싸늘한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핵심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 20년 가까운 대화 과정을 보냈지만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국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여야 상원의원 26명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연명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건이었던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국 무역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는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하나인 MBC가 간판 앵커를 우리나라로 보내 사흘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의 민감한 작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한국 내 미국인들의 대피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From Osan Air Base, just a few minutes flying time by fighter jet to the DMZ. 현지 시간 3일부터 미국 MBC 방송의 저녁 뉴스가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인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에서 직접 사흘간 뉴스를 진행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른 새벽 대북 정찰을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의 모습과 U-2 정찰기를 따라 활주로를 달리면서 은밀한 작전 과정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In the last 10 years, we've been the busiest we've ever been in this airplane.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어트 포대와 지하 작전센터, 주한미군이 미국 내 90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뉴스 프로그램을 상대로 평소 통제하던 보안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So critical, war planners say it is the number one target of the North. 또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Kind of attack or imminent threat from America, his nuclear
weapons, with ICBM. MBC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데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강경 입장이 더해지면서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브리핑을 인용해 비상상황 시 한국 내 미국인들의 대피 문제가 주한미군의 주요 작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안보상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도쿄 전지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거리가 짧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아베 총리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安全保障上の重大な挑発行為であり、容認できません。強く非難します。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조치 등 대북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관용 없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我们认为在当前形势下，有关各方都应该保持克制，不做加剧地区形势紧张的事情.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겠냐는 질문엔 양자 간엔 필연적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미중 정상회담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을 겨냥한 일본의 대북 압박 정책은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저희가 공동대표로 정광택 회장님과 권영애 전 차장님을 추천합니다. 자, 지난 정광택 공동대표님과 권영애 전 회장, 공동대표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분 공동대표로 결정했습니까? 제 차례입니까? 정광택 대표님과 권영애 공동대표님이 새누리당의 초대 공동당 대표로 채택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공동대표로 채택되신 정광택 대표님과 권영애 대표님께 공동당대표직을 수락하실 것인지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택 대표님, 공동대표로 수락하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직을 수락합니다. 정광택 대표님께서 공동당대표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대표님의 공동당대표 수락역을 묻겠습니다. 대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심부름 크루로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 공동대표로 우리 권영애 대표님과 정광택 대표님 두 분이 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석헌일이 없어도 수락하시겠습니까?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여 실무를 총괄하게 될 사무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훈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역시 당대표와 같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다수가 공이 정광용 대변인을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의 정광용 총장님이 채택되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채택되신 정광용 총장님께서 사무총장직을 수락하실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용 대변인께서 사무총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다음은 정치 개혁을 비롯한 주요 부수장 인선들에 대해 논의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당의 정책이나 주요 부서의 기능은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조절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당대표에게 그 인선을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동의하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위원장 또 주요 부서장 인선에 대해서 당대표회의에 이름하는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당규 제정 및 채택, 기타 금융총회에서 미비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또는 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총회에서 채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대표회의에 일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규 제정 및 채택, 기타 금융총회에서 미비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또는 추가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일임하는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신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당연 당규도 확정되었기에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당기를 신당 대표님께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중이지만 아까 절차상 가다가 좀 있었습니다. 저기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절차상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헌 부분에 있어서 당헌과 또 뭐죠? 강령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이 고장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스크린에 강령과 당헌이 비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동의를 보여주십시오. 스크린에서 당헌과 강령이 전혀 비치지 않았는데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에 다른 당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좀 한 번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규를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당규는 여러분 별도 이름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신 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당규를
박지원 당 대표님께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서 당규를 인계받으신 초대당 대표 정강택 대표님의 신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감기가 무량하고 가슴이 벅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땀과 피로 아스팔트에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떠나셨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앞에 말씀하신 다 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없는 정말 깨끗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당이 되기를 바라고 또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다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종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동지 여러분, 저희가 하나가 됐을 때 이 어느 한 구석 썩지 데가 없고 이 잘못된 이 나라 밥을 사는 것을 있다고 확신하는데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회가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가 계획대로 언론이 방서고 검찰이 방서고 법원이 방서고 노조가 지금 같은 노조가 아니고 이런 저희가 섰을 때 이 나라는 장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새누리당은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분야를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부탁드리며 간곡히 함께 해주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토록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자료 영상 송신의 지연으로 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경과보고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미리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아직 준비가 다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 영상이 오늘 송신이 지연이 되어서 준비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남재준 장군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축전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하루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새누리당이 출범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할 것입니다. 저는 썩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의 순수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집회에 참석했을 때 다시 한번 애국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애국시민 만세!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남재준 대도.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이 태극기 집회 때마다 모았던 김진태 의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관과 관련한 본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창당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아스팔트에 뿌려졌던 태극기의 피와 땀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거나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불복이 보수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철을 밟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은 같은 뿌리로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다 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통연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진태. 네,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가 동영상 경과 보고 상영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과 보고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너무 잘 만들어서 기계가 약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입구와 그리고 바깥에까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2부 행사도 있지만 아래층 1층 외부부터 의자를 직접 들고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부 행사가 끝날 때 이동하시겠지만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서 유지해 주시고 저희의 인도에 따라서 부분 그때 차례가 되면 이동하십시오. 먼저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 체육관 안에는 약 5,300명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밖에도 이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전광판을 보고 지금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힘찬 나라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초대 당 공동 대표로 수락해주신 권영애 대표님의 취임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당원이고 국민이 지도부고 국민이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당 대표로 정강택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맡았지만은 절대 지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충실한 신분원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방금 전 우리 김경애 교수께서 안내방송하신 지금 출구 쪽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칫 밀고 나가고 또 밀리다 보면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천천히 걸어가시고 앞에 걸어가신 분 절대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 서로 양보하시면서 그렇게 화장실이나 밥을 좀 다녀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누리당 중앙당 창당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에 약 5,300명의 목소리를 저 밖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좀 들려드리도록 합시다. 자, 제가 만세 삼창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새누리당 만세! 대통령 사돈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인 200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대통령 사돈 배모 씨 음주교통사고 야기라는 문건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낸 배 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혼자 기가려 했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소란을 피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 3년 후에야 언론에 의해 청와대와 경찰이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경찰관은 당시 청와대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일 났다. 청와대에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 노무현 사돈이죠. 민족의 상징이기도 한 소나무가 보시는 화면처럼 자칫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걸렸다 하면 100% 나무가 말라 죽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총력 방제 현장을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을 맞은 제주의 한라산. 산 아래 숲속에서 기계톱 소리가 늘어납니다. 베어지고 쓰러지는 건 모두 소나무입니다. 재선충병에 걸렸습니다. 나이트의 숫자를 보니까 한 50년생 되는 것 같습니다. 솔숲의 절반 이상은 이미 젓갈색. 재선충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입니다. 길이 1mm의 작은 벌레 재선충이 나무 속에서 번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치사율 100%. 위풍당당하던 600년 된 소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25도 이상이 되면 재선충이 증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주 만에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한 달 새 잘려나간 소나무는 20만 그루. 경남 김해의 천연림마저 재선충에 뚫리면서 초록색 방수포로 덮인 소나무 묘가 산등성이를 수놓을 정도입니다. 방제 작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목을 찾아내기 위해 헬기를 그리고 드론을 띄웁니다. GPS 좌표를 활용한 정밀 수색입니다. 재선충이 국내에 유입된 건 지난 1988년. 한때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절반을 차지하던 소나무 면적은 재선충 유입 뒤 3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20%로 줄었습니다. 한평생 국산 소나무로 전통 북을 제작해온 무형문화재 임선빈 씨는 그 변화를 실감합니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으니까는 그냥 하면 소리가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수입으로다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물러.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소나무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까지 멧돼지가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점점 더 잦아지는 멧돼지의 출몰을 막기 위해서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차단시설이 설치됩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도심 대낮의 인도, 아파트 건물 내부까지 멧돼지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더 가까운 곳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접수된 멧돼지 출현 신고는 지난 2015년 271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36건이나 됩니다. 먹이 때문에 가장 원인으로 꼽고요.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출입이나 이런 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멧돼지 도심 출몰을 막기 위해선 길목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 이곳은 북한산 위쪽에서 멧돼지가 민가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목에 이렇게 펜스를 쳐보니까 멧돼지 출현 빈도가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한 곳에만 설치해 시범 실시한 결과인데 올해는 도심과 연결되는 4.2km 구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뚫고 해지고 다니니까 그 민가로 내려갈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EX망 튼튼한 걸 설치하고 그런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마리가량 포획하지만 지금도 북한산에는 300마리 안팎의 멧돼지가 살고 있는 상황. 등산로의 샛길 폐쇄와 야생 열매 채취 금지 등의 서식 공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실시해 멧돼지의 도심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의 성능을 개량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도발 의도도 분석합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협상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과 북한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간판 앵커를 한국에 보내 북한의 최근 동향을 비중 있게 보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각자 유리한 대선 판도를 위한 구도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연이어 선대위를 발족하며 보수 주도권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세월호 육상 이송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가 세월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실패할 경우 거치 일자는 계획보다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투용 총검술과 유사한 총검도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내용의 교육 직원도 부활돼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23등이 오늘 오전 6시 42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함정남도 심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189km까지 상승해 직선거리로 60km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군은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했던 북극성 계열인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북극성 2형의 성능을 개량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이 처음 발사한 북극성 2형은 520km까지 쏘았고 500여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모두 북극성 2형에 못 미쳤지만 합참은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형이 아닌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지상판으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을 토대로 고체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체 엔진의 성능을 높여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과 SLBM의 사거리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핵미사일의 궁극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중간 단계적 시험 테스트의 북한은 지난해 4월 SLBM 초기 시험에서도 단 30km를 날려보낸 뒤 넉 달 만에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렸는데 첫 발사는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행거리가 짧았던 건 1단 추진체의 성능과 단분리 여부만 실험했기 때문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짧고 낮은 고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1단 추진체의 성능을 검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엔진 성능 향상과 추진체 단분리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설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장덕수 기자가 분석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전략 지역입니다. 먼저 영변과 풍계리에는 핵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물질 생산은 영변에서,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현재 갱도 입구가 메워지는 등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소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입니다. 지난해 2월 광명성 4호가 발사됐고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 분출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인근의 구성은 군수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이곳에서 고체연료 기반의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를 마주한 원산은 고각 발사 때 지상에 피해를 줄 위험이 적어 북한은 지난해부터 무스탄 미사일 9발 중 7발을 이곳에서 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포는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시험 발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이 심포에서 북극성 2형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건데 북한은 200여 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김영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의 대답은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미국에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도미사일을 60km 밖에 날리지 않는 저강도 도발로 도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미중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대신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분석됩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고 미국과 핵군축 대화를 개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핵 없는 세계 비전을 발표한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임기 2기 첫 연두교서를 발표한 날 핵실험을 하는 등 고비 때마다 도발한 바 있습니다. 도발로 상황을 악화시킨 뒤 책임을 전가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수법은 이번에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ICBM이나 6차 핵실험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더 할 말이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놓은 23단어짜리 성명입니다. 이번 성명은 짤막한 길이도 길이지만 이전 국무장관들이 언급하던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같은 표현도 없습니다. 말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더 이상 북한과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해서 중국과 북한의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문제가 된 북한이 핵심 의제라고 했습니다. Meeting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including, of course,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북핵과 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미국의 발언 강도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 기회를 주었지만 더 이상의 인내나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hey ne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he only country that can stop North Korea is China.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할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돼 반덤핑 관세를 쉽게 부과받는 등 무역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중국에게 당근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앞서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급급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란 핵심 이슈를 놓고 계속되어 온 미중 양국의 기싸움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 의회도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도 높게 중국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의원 26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시진핑 주석에게 해야 할 3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사드 배치 입장 재검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 중단입니다. President Trump should unequivocally condemn the economic pressure exerted by Beijing with Seoul over the deployment or THAAD on South Korean territory. 롯데마트 폐쇄, 한국 여행 금지 등의 보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존 맥케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 군사, 외교, 정보위 위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하원이 ICBM 규탄 결의안에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단적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24일 미 하원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경제 보복과 관련해 얼마나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터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의 분위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환 특파원, 현지에서 느껴지는 미국 조야의 북핵 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에 그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데요. 북한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바로 서울 특파원을 연결했고요. 주요 언론들이 북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간판 앵커를 한국에 보내서 뉴스를 진행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미국의 방송들은 이 미국의 이익이 직결되어 있는 뉴스가 해외에서 발생하면은 간판 앵커를 현장에 보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간판 앵커를 오산 미군 기지에 보내서 저녁 메인 뉴스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의 분위기가 오바마 정부 때와는 많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게 이곳 외교가의 판단입니다. 이 북핵이 미국에도 임박한 위협이라는 주장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안보 라인이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